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17일 금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싱가포르가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특히 동남아권에서는 명성이 높습니다. 리강요, 원어 발음을 한다면 리칸요 전 수상이 사망했을 때, 지금 최근에 사망했죠. 여기저기서 싱가포르 국분이 뭐니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면모가 많이 있다는 사실들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리칸유의 사유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64명인가 의회가 있는데요. 어떻게 선거법을 만들어 놨는지 야당 의원들은 4명을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64명 중에서 4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니.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도 따로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총리실 산하에 있답니다. 언론 통제 정도가 아니라 국영 언론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일하게 만들고, 그건 마음에 들더라고. 극히 일부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70대 80대 노인들도 접시를 닦든지 건물 청소를 하든지 하지 않으면 싱가포르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리칸유 같은 사람은 시니어 프라임 미니스터 선임 장관이라든지 원로 장관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나이가 들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법원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싱가포르에서는 그 어떤 국가에 반하는 죄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대법원에 대해서도 연구해 봐야 될 만한 사안인데요.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특히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만은. 그래서 자칫 잘못 운영이 되면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하수인 격이 되기 쉬운데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런 하수인 대법원을 충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도 보수적인 인사들만 심어서 여러 가지 판결들이 엉뚱하게 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싱가포르의 길을 걷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박용현 논설위원이 쓴 대법관님 재벌되세요라는 칼럼을 읽어보니까 참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국과 비교를 했는데요.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전부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중간에 물러나서 나머지 인생을 오히려 대법원보다도 아래인 하급법원에서 일하며 보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 출신이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건 재미없다라고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하급법원 행을 택한 대법관이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 옛 동료들에 의해서 파기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지만 재판을 소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내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공익활동에 전념하는 전수환 전 대법관이나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여러 전직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임 대법관의 주된 이미지는 여전히 변호사로 변신하는 이른바 전관입니다. 전관.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대법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삶과 죽음 그리고 사랑까지도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그것은 사랑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인 사형을 확정짓는 것도 대법관들입니다. 내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임금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대법관이 판단하고 전 재산이 걸린 소송의 최후 심판자도 대법관입니다. 이 무서운 권한을 행사하는 대법관이 퇴임 뒤에 사사로운 돈벌이에나 뛰어들 위인이라면 더구나 그 동료였던 전직 대법관들이 금권의 편에 서서 변호사로 뛰어들을 보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경외나 신뢰로 우리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대법관을 마쳐도 50대에 이런 나이인 경우가 많은데요. 뭐 경제활동을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개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거의 모든 분쟁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당사자인 대법관이 그 자리를 물러나서 변호사가 돼서 특정 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그 인간이 어떻게 대법관이라고 해서 존경할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양성태 대법원장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고민들입니다. 아무 고민도 없이 대법관 임기 마치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떼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 혹시라도 대법원장께서 그런 생각 하시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총리 후보였다가 낙마했던 안대희 씨가 왜 낙마했습니까? 대법관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떼돈을 벌었기 때문에 낙마한 겁니다. 우리 사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처럼 이익한유 같은 이씨 일가에서 휘둘리기에는 너무 멀리 나와 있는 우리야말로 아직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만은 희한한 대통령들 덕분에 우리는 이미 1987년의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높고 깊은 전통을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형과 그리고 불합리가 일시적인 고난의 시기로 그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대법원 얘기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네. 그 얘기를 참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단 오피니언 비평에서 한번 짚고 또 PD 브리핑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일단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유신 시절 국민의 자유를 짓밟는 도구였던 긴급조치요. 요거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위헌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아무런 불법 행위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죠?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었거든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발동한 것이 배상 책임이 있는 위법한 행위였느냐를 가리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위법하지 않다. 그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결론을 낸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판결이자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주요 언론 중에서는 그나마 한결의 경향이 일면이나 전면을 털어서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다수의 보수 언론, 제도권 언론은 이 얘기를 외면하거나 저 뒤쪽에서 한 꼭지씩 다루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신 망령에 손짓하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한겨레 사설의 제목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놓아서 한번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검찰 등이 영장 없이 무고한 시민을 체포, 구금했어도 공무원으로서 당시의 실정법인 긴급조치를 집행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옛날에 아이히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판결을 우리 대법원이 내렸던 겁니다. 뭐 어제의 판결도 비슷하지만요. 아무튼 지극히 형식적이고 몰 역사적인 논리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근거한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행위는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었죠. 주어진 의무에 따라 행동한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대통령은 국정의 최정점에서 그 스스로 위헌적인 긴급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마저도 부정한 것입니다.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만을 질 뿐 아무런 법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법원이 들었죠. 이런 논리라면은요, 독재자가 아무리 위헌적인 조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국민의 피해도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2심 판결, 항소심 판결은 국가 긴급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만 지는 행위이더라도 그 내용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인정됐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고등법원만도 못하냐, 대법원이. 지방법원 항소재판부였으니까 뭐 엄밀히는 고등법원은 아니지만 아니지. 아무튼 거기에 준하는 항소심 재판부였죠. 자,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는 유신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대통령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는 게 항소심 2심의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걸 어제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과 2심 판결을 비교하면 누가 봐도 2심의 설득력이 높아 보입니다. 상식선에서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2심의 논리를 제대로 반박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대법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것이죠. 자, 어제의 판결은 과거 독재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미래의 독재자에게 법리적으로 뒷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겨레는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읽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미래의 독재자에게 법리적으로 뒷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어느 정도 보수 정권 들어서 가지고요. 보수라는 말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원래 보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소위 보수 정권이라고 하니까 보수 정권 이후 대법원은 이익 집단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아니, 이제 참 무서운 게 저는 예를 들어서 판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예.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면 차라리 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아주 거예요. 성실한 논리를 바탕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도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행위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상권분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 끗발 위에 있는 걸로 칩니다. 즉 3부라고 할 때 그 3부의 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법원장, 국회의장 이렇게 격을 그 위에 마치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법성을 부여하는 조항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즉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통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런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이제 통치행위는 그 뿌리 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과, 독일이 연락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폭격하고 해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명백하게 이거는 완전히 불구대천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협상을 위해서 영국의 외무장관과 독일의 외무장관이 몰래 만난다면 이건 사실 법을 위반한 거거든. 적성국가의 고위직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적행위죠. 이적행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적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최고 통치권자의 통치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특검,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DJ에게 바랐던 것도 그런 바로 거라는 그거죠. 거 아닙니까? 통치행위라고 인정을 해라. 말하라. 그러면은 인정하겠다. 이제 특검을 거부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북한을 만난다면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만난다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적성국가 인물과 접촉하는 것 자체도 그때는 죄가 됐거든요.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럴 때 대통령이 시켰으면 그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통치행위론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 직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개성 어디쯤 가가지고 북한 쪽 가서 이런저런 접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통치행위론을 원형해가지고 차라리 그래서 뭐 박정희가 당시 국가 누란의 위기에서 통치행위를 발휘했다 이지랄을 한다면은 차라리 저는 낫겠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통치행위는 결국은 그 국가를 이롭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또 그 반론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지만은 이게 결국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아는 것처럼 통치행위도 제한이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든 그런 논리를 통해서 차라리 인정을 했더라면은 그래도 절망이지만은 지금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짜 완전 초절망적인 겁니다.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2심 논리를 제대로 반박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는 거는 법의 논리에 의해서 긴급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박근혜를 보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를 말하자면 해코지 않은 짓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죠. 정치를. 네. 대법원이. 아니 이런 인간들한테 어떻게 우리 운명을 맡기겠어요. 아까 거듭해서 읽어드렸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독재자에게 법리적으로 뒷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네. 대법원의 판결문, 그러니까 민형사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법원 취재할 때 그런 걸 어떤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법원의 판결문을 그 종이를 들고 가면 그게 일종의 마패 같은 게 되는 거냐. 그 들고 가면 다 되는 거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어떤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나오면은 그거 갖고 나왔다. 휘두르고 달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준 것이었어요. 그럼 미래의 독재자가 안 나와야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 판결문을 휘두르면 됩니다. 휘두르면서 야, 여기 나 이거 저 정치적인 행위고 통치행위야. 이 자식들아 까불지 마. 따라와. 나의 판단은 후세가 해줄 거야. 너 집어넣어. 너 집어넣어. 패 죽여. 이게 이게 아주 수준 낮은 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생각하면 곤란해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의 하나의 전범, 모범, 스탠다드로, 우리 한국 정치가 배우려고 애쓰는 독일, 보십시오. 그 히틀러가 배출됐던 나라입니다. 독일 사람들 만나보면은, 저도 몇 분, 아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나보면 진짜, 일본 사람에다가 플러스 냉정과 합리를 딱 붙여놓으면 독일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이해가 되죠. 플러스 냉정과 합리. 딱, 그럼 프랑스하고 영국은 조금 또 다른데, 확실히 달라요. 다른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 제도가 가장 좋고 바람직하다고 해서 배우려고 그 독일이 히틀러를 배출한 나라고 나치가 그야말로 고문과 탄압과 그리고 몰래 살해하고 자기 나라 국민을 살해한 것은 물론이고 저기 유태인들을 수백만을 살해했던 그런 네. 잔인한 정권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결코 국민들이 방심하면 안 돼요. 통치를 하겠다는 기득권자들은 틈만 나면은 국민을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그리고 늘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대의정치 하에서는 언제 어느 때 자기 자신이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넣는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점 늘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런 상황인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수사에 가담했던 전직 검사가 대법관 자리에 목전에 또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스코어. 예. 아니 양성대 대법원장 도대체 그 나중에 역사의 단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산까치님께서 댓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 긴급조치다. 예, 아유, 예. 아니 그 느낌이 확 오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절망한다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절망일 뿐이지 상황에 대한 절망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절대 되지는 않죠. 국민의힘은 무섭고 강한 겁니다. 전두환 시절에도 이거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국민인데 전두환은 총칼을 가지고 탄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코 이것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싱가포르가 성공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자들의 그 망상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절망과 좌절인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는 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세월호에 대해서 특이에 참가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얘기를 보면 참 인간성에 대해서 절망을 느낍니다. 그렇죠. 네. 야, 어떻게 자기 이익관계가 상반된다고 해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만약 입장 바뀌어가지고 자기 자식이 거기에 희생자였다면 저런 얘기를 할까?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사람들의 조직을 보고 도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완전 제로인 인간들의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정말 그런 데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지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이게 대법관들의 임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정권이 많이 바뀐다고 해도 또 이게 당장 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이제 일단 정권이 바뀌면은 기류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움츠러들죠. 그리고 인적 청산과 쇄신은 천천히 해나가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은 대법원을 완전히 그냥 이상한 곳으로 만들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정권 10년의 경험을 해봤고 다시 이런 극우 보수 정권의 경험을 10년 동안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민주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면은 뭘 고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득하는 10년이었다라고 본다면은 결코 지난 잃어버린 10년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좀 크긴 했지만. 네. 예.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죠. 브리핑에서 네.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천안함 사건 5주년이었습니다. 네. 어제였죠. 어제는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불과 2달쯤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추진 세력이 손잡고 통합야당, 소위 통합야당을 출범시킨 지 어느덧 1년이 된 겁니다. 예. 이제 1년밖에 안 됐군요. 네. 자,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창당 두 주역인 김한길,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가 6.4 지방선거의 사실상 패배에 이어서 7.30 재보궐선거 참패로 취임 4개월 만에 도중 하차하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부침을 겪었습니다.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의 질이 멸렬한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 또 지지자들의 실망과 우려가 특히 컸죠. 한국일보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1년, 변화 긍정적이나 책임감 더 보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이고요. 자, 28 전당대회 후 문재인 대표 체제 아래 비교적 안정을 찾고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한국일보는 새정치연합의 현 주소를 일단 짚고 있습니다. 네. 당 지지도도 30% 안팎으로 회복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큰 틀에서 추격하는 형세가 맞죠. 자, 문재인 대표는 차기 대권 주자군 가운데 20%대의 높은 지지율로 10주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임무를 갖는 제1야당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네요.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반대를 위한 반대나 편협한 운동권 의식에 머물러서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내걸고 중도층을 포함한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에 적극적인 것 역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구태를 완전히 벗고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서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 주도형 성장론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하고요. 또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 세력이 언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설지 모르고 통합 야당 창당의 한 축이었던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과 역할이 미미한 것도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탈당 등에 의한 야권 분열도 큰 부담이겠고요. 예. 아니 지금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나름대로 1년을 이제 한국일보에서 평가를 한 사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 어디 공감을 좀 하십니까? 아니, 이제 특정 정당을 평가하는 일은 저희 전문은 아니에요. 이게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특정 사전을 놓고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평가를 해서 어떻게 나가라는 식의 어줍지 않는 충고 같은 거는 저희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언론인으로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점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도층을 품에 안아야 된다는 것은 항상 망상이나 환상에 불과했다는 점을 문재인 대표나 혹은 지금 현재 당을 지도하고 있는 주도 세력들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좀 사실은 올바른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너무 극단적인 그런 정책들을 수용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야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같은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나 국정 철학은 안 된다는 게 사실은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늘 그 여론조사에 목을 매다 보면은 응답하지 않은 계층 이게 중간층이라고 보고 이 중간층을 어떻게 끌어들일까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저는 그건 진짜 선거 전략이나 득표 전략의 실패라고 봐요. 중간층이라는 것은 대세 추종론자입니다. 즉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특정한 정책의 성격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관건인데 문재인 대표가 했던 정책들 중에서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취했던 스탠스 중에는 약간 우클릭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어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발언 등등.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묘소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우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세한 걸 놓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신으로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100% 진선진비한 인간이란 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불만을 살 수 있을 만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치인의 모든 행동과 모든 정책을 다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큰 줄기가 내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니 정치인을 자기 마누라 구원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마음에 드는 것은 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면 고만인데 그런 것들이 중도층을 끌어와야 된다는 그런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빨리 그만두기를 충고하고 싶은 거죠. 오히려 자기의 방향과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더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들을 보면은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파격성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아예 노인들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조금 올려주겠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다 주겠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다 그게 구라요. 사기로 끝났기 때문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건데, 결국은 가야 될 방향,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온갖 교원 영색으로 자기 자신들이 지난 대선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다 뒤덮으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해가지고 지금 와서 다 망가뜨리고 있는 그 공약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집권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박정희를 어쩌고, 무슨 이승만이가 어쩌고, 이따위는 사실 역사 의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자칫 잘못 행동하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그건 진짜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요즘 요사이 보이고 있는 다소 우클릭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행보를 조금 아슬아슬하게 바라보시는 측면이 있는 거군요. 아니,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이기 때문에 굳이 네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자기 취향이 아니라 이거 중도층을 우리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집토끼보다는 산토끼를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조에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박정희한테 묘소에 참배하는 게 낫습니다. 라는 식의 전략이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니까 그런 생각 버리라는 얘기죠.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중간층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토끼를 쫓아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중도층이라는 건 선거 때 제가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중도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되셨냐에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전이 치열하게 붙다 보면요, 공약이라는 게 거의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전 공약이라는 건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봐요. 문재인, 박근혜 공약 중에서 별로 다른 게 있느냐고. 없어. 그럼 왜 박근혜를 찍었겠습니까? 박근혜가 되면은 이 공약을 제대로 실행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표를 더 얻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박근혜는 신뢰를 줬던 겁니다. 물론 그 신뢰가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지금은 드러났지만은 여하튼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더 신뢰를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나의 정책이 우파냐 좌파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끊고 하는 홍준표의 그 수작도 내가 보기에는 헛수작입니다. 헛수작. 이상인 말씀대로라면 이 선거 분석하는 정치학자들 그냥 골몰하는 게 소위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선거 경향인데 그분들 연구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로 풀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미가 없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건데, 저는 경험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경험은 중도층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중도층이 아니라 선거에 관심이 없는 계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중도층이라는 그 정치적 학술적 정리 자체가 조금은 좀 허상인 측면이 있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 선거 무관심층이에요. 근데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부각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관심을 갖는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하느냐면은 그 정책이 우파냐 좌파냐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놈이 더 되면 나한테 이익을 줄까? 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묘를 참배하는 거, 박근혜라는 사람이 노무현 DJ 묘를 참배하는 거 이런 걸로 판단을 할 계층은 아니다. 박근혜가 봉화 같다고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찍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찍겠냐고. 무관심층이에요. 중도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관심층은 대세에 추종하는 겁니다. 한국 일부 분석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주로 많은데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 세력이 언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설지 모른다는 점을 위험 요소의 한 가지로 분류했다는 거는 조금 납득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오겠죠. 야당인데 야성 어린 목소리가 나와야죠. 그거를 잘 컨트롤하고 규합하고 건강하게 승화시키는 지도부가 존재하는 야성 강한 제1야당인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려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특정 몇몇 정치인들을 겨냥한 정청들을 겨냥했나?
우리 정책내 최고위원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야당 최고위원이면 그 정도 기백은 있어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점잖기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나는,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는 좀 불가인이라고 봅니다만은, 이재명 시장을 보면은 이 사람도 나중에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심상치 않은 정치인이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에 초선 의원 때 봤을 때는 저 인간 진짜 심상치 않은 인간이다라고 느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선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언론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바뀌거든. 속으로는 무시할지언정 겉으로는 못하죠. 괜히 빼다하게 한 마디 써버리면은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코 골고 사람이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피곤하면 잠깐 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작은 순간을 딱 찍어가지고 신문에 대문장하게 내보세요. 그러면 그 정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맨 국회 본회의장 가가지고 짜빠져 자는 새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제가 남성 패권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쩌다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클릭해가지고 빨가벗은 사진 나오면 이거 뭐야 하고 쳐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딱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감상하는 분을 딱 찍어 놔버리면은 그 양반은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언론이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때 전 이제 13대 국회 때는 완전 초년병 기자였죠. 특히 정치부로서는. 그러면은 다들 슬슬 기고 서 기자님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는 서동지 하면서 그냥 밥도 한 판 더 하면서 손 끌고 가고 이제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그때 노동위를 담당해가지고, 그때 한참 노동위가 87년 이쪽에 민주투쟁 때문에 제일 핫한, 지금은 제일 별 볼 일 없는 상입니다만은, 그때는 핫했거든요. 게다가 거기에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이인재가 있어가지고 사청사를 해가지고 대단했어요. 이제 그래서 실제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나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한테 눈길도 안 줘. 쉬는 시간 되면은 자료를 산더미처럼 보따리에 그때 보따리 주황색인가 연분홍색 비슷한 보따리 있어요. 거기에 자료를 쌉니다. 자료를 딱 싸가지고 옆에다 세워놓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막 보면서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질의 시간이 되면 묻는데 진짜 아주 송곳같이 묻더라고. 장관들이나 국장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진짜 노무현 저 사람 보통 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도 안 했지. 역시 다르더라고. 이제 그랬던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만큼 그렇게 임팩트를 주는 정치는 거의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지.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가 있으니까 현장에 안 나가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의 은행을 보면은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래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물러나게 되면은 한번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사장 입장이니까 함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날 수가 없지. 이재명 시장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말하자면 이제 독립 언론을 추구하는 이사장으로서 특정 정치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한번 만나서 그 인간의 한번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진짜 놀라웠던 인물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 아주 특이하다고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일종의 예언입니까? 아니, 그때하고 가면 약간 달라요. 그때는 진짜 저한테는 쇼킹했거든요. 저도 그때 30 안팎의 젊은 기자였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아주 젊었지. 근데 제가 봤던 어떤 정치인과도 다른 태도, 그 진지함,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질문을 했을 때 뭔가를 이해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해서 그 속에서 뭔가 진실을 끌어내가지고 그 질문하는 것이 단지 그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대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감격했어요. 이런 정치인만 있다면 대한민국 진짜 희망이 있다. 근데 제가 그 기자 생활 통틀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정치인은 그 이후에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아니 뭐 흥미로운 예전 얘기를 들려주셔가지고 네. 저희 빨리. 미천한 경험 한 가지만 보태서 해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검찰청 출입하는 날 네. 그때 그 기자들 질문조에 어떻게 제비 뽑기를 하다가 들어갔어요. 아, 그때 그 검찰 출석했을 그렇죠. 때. 네. 중수부 건물 앞에.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치고 거기 제 기자단에서 뽑은 그 4사람 저를 포함해서 서 있었죠. 질문을 하려고. 제가 그때 좀 이렇게 짬이 안 되니까 선배들이 가장 짓궂은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네. 100만 달러의 용처를 밝히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은 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뭐 이런 거 해놓고 저한테 그 질문하라고. 기자단에 룰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거기 서서 있었죠. 버스가 도착을 하고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먼저 내렸죠 아마. 뭐 전해철 의원 이렇게 내리고 그랬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제일 가까이서 봤죠. 네.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왜소해 보이고 그랬던 그 씁쓸한 인상이 있어요. 근데 질문이 어떻게 앞에 질문이 늦어져 가지고 저는 얼굴을 바라보고 질문을 하지 않고 눈치들 줘가지고 들어가는 뒤통수에 대고 그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냥 갖고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한번 뒤를 힐끔 돌아봤던 예, 그런 기억이 남아있네요.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 오피니언 비평 한 꼭지가 더 남아있는데 네. 이게 좀 수다가 흥미로워서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냥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생략하고 바로 PD 브리핑으로 넘어갑시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김혜준 PD, 네. 오늘 주제는 뭐죠? 네, 대법원 어제 판결 얘기 조금 더 예고해드린 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피니언 비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긴급 조치를 둘러싼 어제 판결 짚어봤죠.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어제 판결은요. 네. 하급심인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책임, 배상 책임, 그러니까 민사상 책임까지도 인정을 한 건데 네.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서 잘못이다 이렇게 본 부분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구호 발동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 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입니다. 자, 2012년 5월 국가가 최모 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게 바로 어제 대법원이 까부수고 돌려보낸 대전지법 민사항소 2부 항소심 그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때 심준보 당시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맡았는데 긴급조치 구호를 발동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대통령에게 고의 내지는 과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또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던 것을 두고요. 유신헌법에 기초한다선 치더라도 명백히 위헌적인 내용의 긴급조치를 발동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해서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피해받은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예. 상식적이죠. 예.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위헌적 법률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로 개인들에게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위헌 결정된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다 져야 되겠느냐? 이런 반문인 셈입니다. 져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 위헌 결정이 된 법이 있으면은 예.
이제 법이라는 게 위헌 결정이 되더라도요. 법조문 전체가 다 개판이라서 위헌 결정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특정 조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법으로 인해서 특별한 손해를 안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위헌 판결 조항으로 인해서 손해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 극소수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위헌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 원래 위헌 판결의 취지가 그런 건데 이제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댄 거죠. 위헌 판결을 받으면 그 법이 모든 법조문이 위헌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다면 다 해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이렇게 해줘 버릇하면은 다 달려들어. 그렇게 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숨어 있는 내심이고 그 이 논리만 보면은 논리는 그런 거예요. 위헌 법률 판결을 받은 법률은 모든 조항이 다 위헌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의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얘기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위헌 판결을 받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그 법 전체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절대 안 내립니다. 그 법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헌 판결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또 위헌이 예를 들어서 법적 미비라든지 그런 조건들은 무수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독재의 결과라든지 어떤 권위적인 통치자의 결과라든지 이런 건 너무나 손해를 끼친 주체가 명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안별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은 대법원이 뭔 필요가 있어요. 법 하나만 만들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법 하나로 판결이 안 나니까 결국은 싸움하고 그래서 법의 해석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마치 보편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으면 누구나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 책임까지 묻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내린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그렇죠. 아까 그 한겨레 신문이 얘기한 게 맞구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저기 2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그렇죠. 자, 이 소멸시효라는 규칙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은요 최 씨가 이 긴급조치로 인해 법원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 씨라는 거는 이번 사건의 원고였죠. 긴급조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배상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사람입니다. 네. 이 최 씨가 긴급조치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재심 청구 대상자가 아닌 점. 최 씨가 불법 행위가 있은 날부터 너무 늦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점을 들어서 구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 앞에 항소심 재판부는요.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예 유죄 확정 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 그렇죠. 그게 저기 항소심 재판부가 훨씬 더 그게 상식적이죠. 상식과 합리인데 대단한 판결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적인 건데. 예. 야, 대부분 진짜 해야 되는 거 뭔가 아니야 이거 진짜. 자, 그동안 이런 문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결은 사실 오락가락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대법원 2부 이상훈 대법관이요. 유신 반대 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서모 씨, 장모 씨 및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당시 판결문을 통해서 이상훈 대법원은요.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 그에 기초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했다고 해서 바로 국가의 불법 행위에 해당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논란이 일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당장 그러고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하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29명이 전 상임고문이죠. 새정치연합에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요. 1심 판결을 깨고 총 1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승소 판결을 합니다. 자, 대법원의 어제 판결은 이런 오락가락하는 판결의 일종의 기준, 가이드를 제시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시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개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준을 제시한 셈이겠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요. 대법원이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했다.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면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유 없이 감옥에 넣고 생명을 앗아가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판결은 일개 부에서 종래 전원합의체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형사 재심 판결의 취지를 뒤집은 채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유신 부활 내지 정당화의 기조가 심히 우려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요. 아무리 잘못된 국가법이라도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조폭보다 못한 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한상희 교수가 제대로 얘기했네. 예. 아니, 이런 판결을 내린다면 독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독재했다 그러면은, 그럼 아무 죄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잠재적인 독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천군만마인 판결이구만. 예. 항소심 재판부하고 이걸 뒤집은 어제 대법원의 판단을 몇 대목, 중요한 대목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여지도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러저러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는 게 어제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네. 그러나 앞서서 항소심 재판부는요. 그런 아예 유죄 확정 판결이 된 바가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배척하면은 이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그렇죠. 그때 아예 재판도 못 받고 쥐어 맞았던 인간들, 그렇죠. 사람들 얘기거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재판 기회까지 박탈당해가지고 그 일방적으로 국가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예. 그래서 당신은 재판으로 유죄 확정이 돼가지고 그런 실형 산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앞으로 독재할 때 그러면 되겠네. 재판은 안 보내고 존나 좀 패버리면 되겠네. 결과적으로는요. 최고의 법률 기관이요. 아주 비법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피해의 정도를 재단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법원의 판결을 나름대로 비평하고 비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신중한 일인데, 이거는 그냥. 결국은 이게 나는 그냥 나온 판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문창극이 나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극우 매체 기념식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씨발한 그런 거를 어디 보도한 걸 봤는데. 예. 난 이제 문창극 선배는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양반은 저를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제가 옛날 국민일보 근무했을 때 제 선배로 정치부장 하실 때 내가 정치부 기자를 했던 사람이 그 백화점 선배라고 있는데, 국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게임 등급위원회 위원장인가 그거 하다가 지금 이제 그만두신 분 있어요. 그 양반하고 문창극 씨하고 되게 친해가지고 서로 만나고 할 때 옆에서 내가 지켜본 바가 있는데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머리 약간 벗겨지고 빼놓고는 중앙일보 기자였으니까. 근데 중앙일보 기자가 사회에 특별히 우수한 직업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대학은 제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대학 안 나온 사람들한테 대한 뭐가 되나. 여하튼 교육은 제대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을 하면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갖다가 제동을 건 게 너무나 역사적으로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걸 보고 진짜 뒤로 넘어진 가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하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김문수도 가가지고 쓸데없는 헛소리 늘어났던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 주류구나. 그러니 대부분에 있는 대법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꼴통들이라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법복 있고 근엄하게 있으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뒷전에서는 호박씩 가면서 어쩌면 악플이나다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런 판사도 한 명 있었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법관이라는 게 물론 신성시 되고요. 저 뒷방에 구중궁궐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근엄하게 판결 내리고 이런 권위를 갖는 건 좋은데 글쎄요.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 배출된 고위 법관들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예. 사회의 주요한 인사를 뽑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 없이 넘어갔었어요. 뭐냐면은 그 두 양반이 뭐 그런 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임명할 때도 좀 진보 보수를 고루 섞고 소수자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집어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제도가 크게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뽑는 제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즉 사람이 바뀌니까 완전 개판 5분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칙이 잘못된 거였어요. 이 규칙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합리적인 대통령이 오느냐 아주 미친놈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확 달라지는 제도라면 그 제도 잘못된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상기해봐야 될 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자기의 꿈인 듯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상고법원 설치입니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유럽의 선진국, 사법 선진국처럼 뭐 수백 명 단위의 대법관 단위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처럼 다양화하고 각종 영역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대법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쪽으로 앉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학계에 아주 뭐 상식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아래에다 그걸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사심제가 되면서 대법원 구중궁궐에 앉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더 큰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런 작업까지 해가고 있고 대법관수를 늘리면 거지. 대법원을 정책법원화하겠다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착착착착 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우려가 결국은 되고 상고부분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대법원으로 또 할 거 아니야. 예. 결국은 사심제 되는 거지. 그렇죠. 미친놈들.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법을 바로 세울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까 참 절망이네요. 바꿔야 합니다. 바뀌면 바로 설까요? 바로 서죠.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그리고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